미국에 불황에 풀베팅한다는 억만장자의 승부수가 나와가지고 한번 이게 먹힐지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월가의 헤지펀드에 누가 내년에 위험하다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 포지션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뿐이 아니고 진짜로 미국 불황에 풀베팅한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보통 이런 거는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뭐 월가 황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나는 내년에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이 물론 뭐 직접 계좌를 보여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개석상에서 나는 진짜로 미국의 불황에 큰 베팅을 했다, 거의 풀베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지난주 월가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이슈라서 정리 차원에서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미국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고 후폭풍이 곧 올 건데, 뭘 매수했냐? 2년 채권을 매수했답니다. 2년 채권. 그래서 이걸 조금 극단적으로 해석해보면 2년 내에 뭔가 부러지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이 반등한다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이 오른쪽 보시면 2년 금리는 기준금리의 가장 선행을 하는 대표적인 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고 2년 금리도 얼마 전까지 5%대에서 놀다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하면은 이 2년 금리가 먼저 내려갑니다. 이 2년 금리가 내려가면 2년 채권은 반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러큰밀러는 최소 2년 내에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즉 미국의 불황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재무부를 맹 비난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한테 제로금리 때 도대체 뭐 했냐, 왜 이제 와서 지금 이렇게 금리가 5%대 육박할 때 돼서야 채권을 이제 와서 막 찍냐, 그래서 시장을 혼란시키냐, 너무 늦었다, 막 진짜 독설을 날리더라고요. 역사상 가장 무능한 재무부 장관이고 일할 자격이 없다, 왜 아직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엄청 욕을 하는데 계속해서 독설을 내뱉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자율이 거의 0%, 그러니까 코로나 이럴 때 미국의 탐, 딕, 해리, 메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저금리로 재융자 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 저금리로, 변동금리든 아니든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사실상 모든 미국인 기관들이 그때 싸게 대환 대출이라고 하죠, 저금리로 빌렸는데 한 기관이 안 했는데 그게 바로 재무부다. 그래서 완전히 말 표현도 웃기죠. 그러니까 재무부만 일을 못했다,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옐런이 이제 와서 국채 찍어내려고 하니까 이자 비용은 급증하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래서 자기는 미국의 불황에 베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근데 여태까지 뭐 침체 온다고 맨날 그래놓고 왜 안 오는 거냐, 맨날 말만 침체 온다 그래놓고 그랬는데, 이제 해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는 이제 저금리로 빌린 기업들하고 가게가 이제 아직 재융자, 그러니까 만기 도래가 안 해서 그런 거고, 앞으로 2년 동안 고금리로 재융자, 재대출 받게 되면은 무언가 부러질 수밖에 없고 나는 거기에 베팅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저금리로 아직까지 기업들이나 가게가 크게 힘들지 않은데 지금부터 곧 대출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품 만기가 도래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기에 오면 상당히 비용이 높아지고 이자도 높아지고 부담이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8, 5%대에 있는 2년 금리가 3%대까지 쭉쭉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주장이고, 그 얘기는 기준금리도 쭉쭉쭉 내려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도 드러큰밀러의 말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2년 채권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1에서 3년물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2년물만 난 살래요, 그렇게 하기엔 좀 번거롭고 요 ETF를 사시면 되는데, 물론 저는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걸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1에서 3년짜리 대표 가장 인기 있는 ETF가 아이시어스 거 요거 SHY입니다. SHY. 요게 이제 반등한다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드러큰밀러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0에서 1%일 때는 채권 가격이 이랬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반대로 채권 가격은 떨어졌고, 지금 기준금리가 5%인데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반등하겠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니까 요거에 이제 베팅을 하기도 하는 거고, 본인은 이제 지금은 주식은 살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단기 채권 들고 위험을 회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 수익률을 뭐 크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올라봤자 뭐 수익률이 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자 5% 받으면서 버티다가 기회를 노리겠다 약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고 그러면 장기 채권도 괜찮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줬어요. 드러켄밀러가 미안한데 장기 채권은 난 안 산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장기 금리는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랑 따로 놀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재무부가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 포함해서 마치 술 취한 듯이 돈을 펑펑 쓰는 이런 상황을 유지하려면 장기 채권을 계속 시장에 뿌리면서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면 장기 금리는 내려오기 힘들다. 그래서 나는 장기 금리는 안 산다.
추천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장기 금리가 더 상승하면 상승했지 떨어지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약간 논리가 좀 다르죠. 일반적인 분들하고는. 그러니까 뭐 보통 금리가 내려오면 뭐 단기, 장기 다 내려온다고 주장들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TLT는 나는 별로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우리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건데 이거 보시면 기분 안 좋죠. 아 뭐야 저 드러켄밀러 쟤 뭐야 제가 뭔데 자꾸 TLT 별로래 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책은 연금이나 복지를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둘 다 어렵죠. 이거 정치인들이 뭐 이거 쉽게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그래서 드러켄밀러도 사실상 연금이나 복지 이런 거 줄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정치인들이 세금도 더 걷어들이는 것도 조세 저항이 클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장기채 찍어내는 방법밖에 없다. 자기가 아무리 봐도 해결책이 없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막 꼬이는 거죠. 스텝이 꼬이면서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맞을지 봐야 되겠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참고만 하는 정도지 이게 맞다 틀리다는 또 지나고 봐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재무부는 실제로 계속해서 국채를 사상 최고치로 찍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돈 쓰겠다고 한 금액 자체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뭐 곳곳에 복지도 해야 되고 세금 보조금도 뿌려야 되고 IRA법이니 뭐 인플레 감축법이니 곳곳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지원금 보조금 뿌릴 게 많으니까 그 돈 다 마련하려면 재무부에서 열심히 국채 찍어내는 것밖에 없는데 당장 4분기 올해 4분기도 역대 최고 경신이고요. 내년 1분기도 역대 최고 경신입니다. 이 속도로 가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재무부가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드러켄밀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 문제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주식시장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슬픈 얘기를 합니다. 좀 비관적인 주장을 펼쳤는데요. 물론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드러켄밀러도 개별 주식은 좋아하는데 증시 자체는 좀 재미없다. 예전부터 10년 박스권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지금 채권 시장은 이미 뭐 5%대로 금융위기 이전으로 복귀했는데 주식시장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돈 뿌렸던 헬리콥터 머니 양적 완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오른쪽에 가치 평가를 높게 쳐주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아직도 버는 돈의 프리미엄을 20배나 쳐주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전인 15배 정도의 사이클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이 드러켄밀러라는 분은 그러니까 가치 평가가 이게 몸값이거든요.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을 몇 배 쳐주냐가 이제 증시의 거품을 더 유지시키고 더 비싸게 평가받게 하는 요인인데 프리미엄이 20배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평균 정도. 근데 고금리가 이렇게 유지되면 장기화되면 가치 평가도 더 박하게 덜 해줘야 된다. 15배만 몸값을 프리미엄을 쳐줘야 된다. 이게 금융위기 이전의 노말이었다. 지금 이미 금리 시장은 채권 시장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아직도 꿈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고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부정적인 뷰를 가진 분이고요. 근데 이분도 제가 앞서 투자 잘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되게 부정적인 뷰를 가지면서도 또 주식 투자는 열심히 하시는 게 이 엔비디아가 비중 1등이에요. 엔비디아, 마소 심지어 추매했습니다. 2분기 때. 3분기 거는 다다음 주에 나와서 제가 다시 소개해드릴 건데 여전히 AI 이런 트렌드 이런 것들 잘 보시는 분이고 약간 너무 이렇게 비관론적인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정작 포트폴리오 보면은 되게 AI 종목들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요즘 가장 핫한 비만약 종목도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올해 가장 핫했던 종목 두 개를 다 잡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랑 헬스케어 쪽에서는 비만약, 일라이 릴리, 노보노디스크가 가장 수익률이 좋은 주식들인데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저렇게 비관론을 하는 건지 몰라도 개별 주식으로는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번에도 내 말을 오해하지 마라. 증시가 박스권일 수 있어도 개별 종목들은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간다 그러면서 이제 1등 종목만 사라 대신에 팁을 줬습니다. 업계 선도가 좋고 역시 자기는 AI 되게 좋게 보고 있고 1970년대 같은 증시 박스권이 10년 동안 이어지더라도 그때도 자기가 업계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데 다만 최근에 저금리 시대처럼 마치 서핑할 때 뒤에서 파도가 쫙쫙 밀어주는 그런 쉬운 느낌은 안 들 거고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아지긴 할 텐데 선도주들은 살아남을 거고 그 일부의 주도주나 선도주 1등주들 빼고는 많은 종목들은 부러질 거라고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2등 3등 사지 말고 확실하게 1등만 사라고 또 그렇게 팁을 줬습니다. 1등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이 어려운 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번엔 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업데이트 했을지 제가 2주 뒤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이렇게 완전 비관론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 주식은 또 1등주들 모으면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년 안에 뭔가 실물 경제가 심상치가 않고 자기가 걱정이 많이 돼서 자기는 채권을 사놨다 위험 회피하려고 뭔가 부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이분이 사실은 2년째 침체를 경고 중인 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또 혹자분들은 신뢰가 떨어진다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불과 몇 달 전에도 침체가 코앞에 있다, 눈앞에 있다라고 했는데 안 왔죠. 그리고 그로부터 작년에도 침체가
안 오면 매우 놀라울 것. 그러니까 경고를 계속 하시는 분인데 경고가 안 먹혀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침체가 밀리는데 뭐 월가에서 지금 침체 경고를 맞춘 분이 거의 없죠. 안 왔으니까. 계속 온다 하는데 안 오니까. 근데 뭐 이렇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또 정말 언젠가 맞겠죠. 한 번은 계속 경고하다 보면 언젠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이 월가의 이 억만장자의 이 포트폴리오 잘 굴리시는 이분도 업계 수십 년 있어도 이게 타이밍 맞추는 건 정말 어렵고 침체 뭐 이런 거 맞추는 건 진짜 쉽지 않다. 이거 다시 한번 저도 좀 느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뭐 비슷하게 채권왕 건들락도 금리 지금 기준금리 5.5인데 같은 이유로 앞서 말씀드린 드러큰밀러 같은 이유로 막대한 정부 지출로 금융위기가 올 것이고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0.5%포인트가 아니라 2%포인트 내릴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이 연준이 잘 버틸 거라고 보는데 아니다. 3.5까지 쭉쭉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비하라고까지 또 경고했는데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한 가지 참고할 만한 거는 보통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시 충격은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보통 온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5월 정도로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금리 동결 기간에는 주식이 좋다가 금리 첫 인하하는 요 전후로 이제 증시가 꼬꾸라지거나 한번 쇼크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참고하시면 시그널로 그 언제 좀 조심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보통 금리 첫 인하 시점이 가장 변동성이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당겨진다는 얘기는 침체 시점이나 충격 시점이 좀 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결을 계속 하고 있고 언제 인하하느냐 이 게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세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결국은 미국보다 빨리 금리 인하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동결 하다가 중앙은행이 올해 8월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답니다. 3개월 동안 30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만 봐서 그렇지 다른 나라들 뭐 신흥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못 버티고 금리 인하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못 버티는 거죠. 결국은 내년 또 이제 점점 금리 인하하고 못 버티는 나라들이 많아질 것 같고 마지막에 또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매크로가 혼란스러운데 또 이제 외부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분 중에 한 분이신 피터 린치 형님이 정말 오랜만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인터뷰한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짤막하게 인터뷰를 한 거 제가 읽어봤는데 역시나 피터 린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금리 이런 거 자꾸 모르겠고 주식만 봐라. 주식만. 좋은 주식이 있으면 사는 거다. 좋은 주식이 싸면 사는 거다. 그래가지고 답을 딱 준 게 약간 슬픈 얘기긴 하지만 10개 대형주 빼고 지금 너무 싸다. 근데 참 슬프죠. 우린 10개 대형주를 좋아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빅7이 오는 거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의 대형주는 내가 봤을 때 좀 비싼 것 같고 나머지는 너무 싸다. 박앤세일이다. 나 같으면 산다. 지금 널려있다. 특히나 여기 하얀색 이제 러셀 2000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치면 코스닥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을 2000개 모아놓은 건데 확실히 중소형주들은 지금 보시면 거의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내려온 거의 5년 박스권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쵸? 올라가다가 내려와가지고 올해도 오른 게 없습니다.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1, 2, 3 거의 2년 반 동안 약세장에 갇혀 있는 건데 빅7이나 요즘 주가가 좋은 거지 나머지는 다 안 좋은데 특히 역시 피터 린치도 원래 중소형주 투자 해가지고 몇 배 수익 내고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피터 린치 책 읽어보시면 생활 속에서 발견해가지고 중소형주, 성장주 투자해가지고 막 몇 배 수익 내고 이런 걸로 유명해졌는데 역시나 중소형주가 뭐 있는 러셀이 싸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러셀 투자자는 아닙니다. 저는 대형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대형주를 좋아하긴 하지만 매 눈으로 피터 린치를 보는데 중소형주가 정말 싸다라고 정말 오랜만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또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기업 장부 가치보다도 낮게 기업 본질 가격보다도 싸게 거래되는 종목들이 널렸다라는 코멘트도 해줬습니다. 역시 뭐 자기는 금리 매크로 이런 거 관심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보면서 또 저도 한번 마음을 되새기게 되네요. 그래서 물론 피터 린치가 10개 종목이 싸다고는 안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주식을 장기로 모아가는 데 집중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식 지금 뭐 외부에 쇼크가 온다, 침체가 온다, 경기가 좋아진다 그런 거에 일일비 하시기보다는 역시 좋은 주식 모아가는 거 수량 늘리기 집중하면 나중에 빛을 발하더라고요. 외부 환경은 변하기 마련이니까 난 기업 모르겠다 그럼 시장 지수 집중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는 이제 주로 7개 보여드리고 있지만 좋아하는 주식이 있을 테니까 관심 종목이나 리스트업 해놓으시고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계속 강조드리지만 돌아오는 주도 단기적으로는 금리나 달러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린더에 긍정론, 신중론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 캘린더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같이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소몽 투자 다이어리 5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캘린더나 다양한 노트들 활용하는 것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실전 투자하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소스박스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